북한이 탄도 중량을 늘린 신형 전술 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일본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구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초우의 날을 맞아 서해 영웅을 잊지 않겠다면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20대의 역사 경험치가 낮다는 말을 인용해 논란을 빚었고 오세훈 후보는 문 대통령의 중증 치매 환자라고 한 과거 발언이 논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7곳에서 기획부동산 500여 곳이 6,700억 원대의 토지를 쪼개기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미 3살 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DNA상 친모로 알려진 여성이 신생아체열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꾸치기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고 유엔도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도 이 미사일이 탄두 중량을 늘린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작년부터 13번이나 발사 시험을 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데 성공했던 바로 그 미사일인데 일본까지도 기습 공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요격이 어려운 데다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핵 타격권에 들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동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오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불리는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 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입니다. 2019년 시험 발사한 구형에 비해 1m 정도 길어졌고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도 4축에서 5축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2.5톤 탄두 중량이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 비행거리가 600km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실제 비행거리는 일본까지 닿는 1000km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감시를 피할 수 있고 갑자기 고도를 끌어올리는 풀업 기동으로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인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도 기습 타격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북한이 요격을 피해 주일 미군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확보하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선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 10월 유엔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그러면서 또 도발하면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바이든이 직접 북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 탓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비핵화의 의미를 재정의한 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거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Doesn't have a democratic with a small d bone in his body.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스파이로는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선 문철명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문 씨는 무기 밀매와 돈 세탁뿐 아니라 북한 김 씨 일가를 위한 고급 양주까지 조달했던 사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진다면 그 자체로도 김정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공개한 북한 스파이 문철명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고급 양주를 싱가포르에서 구입한 뒤 북한에 보낸 내역이 상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문 씨는 2016년 9월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지불하고 술 600여 병을 구입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프랑스산 콘약 레미 마르텐과 스카치 위스키 조니 워커 블랙과 골드, 시바스 리갈 등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위스키와 와인 400병을 보내는 등 4년 동안 약 3억 4천만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장마당까지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정은 일가와 엘리트층이 첩보 조직까지 동원해 벌인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북한 경제가 지금 많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문 씨는 사치품 조달과 함께 15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용사 46명이 북한의 기습 타격에 사망한 11번째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보훈처는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참석을 불허했다가 논란이 일자 어제 불쑥 정치인들에게 SNS로 참석을 통보해 다시 한번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2023년 도입되는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46명의 우리 용사들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보훈처는 당초 정치권 인사들은 5개 정당 대표 등 일부만 초청했는데 의도적으로 행사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참석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훈처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행사 규모를 정한 것이라며 요청이 많아 참석 범위를 늘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초대장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보내 뒷말을 낳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앞서 천안함 유족들은 어제 고인들의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에 따로 모여서 별도의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만난 유족들은 정부가 자식을 바다에 묻은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고 북한에 할 말도 못한다며 원망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묘비에 앉은 먼지를 정성스레 닦고 꽃과 태극기도 새 것으로 바꿉니다. 공룡. 작년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 소행인지 밝혀달라고 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은 못 받았어. 나는 그런 게 섭섭하고 가서 좀 물어라도 더 보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북한 도발에 할 말을 못하는 정부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벌벌 떨지 말고 좀 강하게 좀 나가셔가지고. 사망 보상금을 모두 해군에 기부한 윤 씨는 아들이 하늘에서도 나라를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갔더라도 대한민국을 점점 지켜지기를 바라고. 윤 씨는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 옆자리에 배치되자
완곡하게 변경을 요청했지만 보훈처의 만류로 그대로 앉았다고 유족 측이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상석이라 불편해하셨으나 안심시켜드렸다고 했습니다. 고 강태민 상병의 어머니 봉순복 씨도 정부의 무관심을 한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너무 저 북한 눈치를 너무 보고 우리한테는 정말 관심을 더 많이 안 가지시는 그런 느낌도 받지만 고 장진선 중사의 어머니 박문자 씨는 시신조차 수습 못한 아들 생각에 울먹였습니다. 오지 못했는 게 너무 진짜 얼굴이라도 뭐 다친 얼굴이라도 봤으면은 안 돼. 다친 얼굴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보낼 때는 진짜 빈손으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천안함 북침 사건이 난 지 11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관련 음모론도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향한 조롱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서 양산되고 있는 천안함 관련 음모론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숨진 고 이상희 하사. 아버지 이성우 씨는 사건 발생 11년이 지나도 여전한 음모론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작을 해서 북한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제로 며칠 전 나온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의 인터뷰 기사에는 밀폐 공간에서 폭침을 당했는데 생존자 누구도 고막에 문제가 없다니 이해 불가. 역사의 길이 남을 경계 실패를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조롱까지 악의적 댓글이 넘쳐나죠.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냈지만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승원 버지니아대 교수는 최근 또다시 폭침을 부정하는 듯한 글을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직접 증거가 전무하고 간접 증거뿐이라며 어뢰설은 거짓이라고 했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 교수의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침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한 자료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초설과 미군 오폭설부터 암초 충돌설, 6.25 때 살포한 기뢰가 폭발한 거라는 유실 규례설까지 해마다 추모일이 돌아오면 되살아나는 음모론과 조롱, 또 여기에 힘을 보태는 주장들. 유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막 자초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본인들은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11년이 지났지만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야기로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 후보들은 분초를 다퉈가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2030 세대를 만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열세 지역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신촌, 홍대 등을 돌며 2030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반값 아파트 30만 호 건설을 공언했고 세부담 급증으로 들끓는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우상호 의원도 박 후보를 도왔습니다. 박영선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영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도와주실 거죠? 박 후보는 어제 오늘 이틀간 서울 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제는 승리를 의미하는 V, 오늘은 원더풀의 W자 모양으로 훑었습니다. 오 후보는 열세로 분류되는 지역들을 돌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가 3선을 지낸 구로구를 찾아 낙후된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안 사는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동네가 면모일신하는 그런 구로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틀 연속 지원 유세로 힘을 보탰습니다. 썩은 시정 끝장내고 서울 바로잡을 사람 누굽니까?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후보들의 말실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치매 환자에 빗댔던 자신의 발언을 다시 언급해서 논란을 키웠고, 박영선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역사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해서 또 뒷말을 낳았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틀 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 환자라고 부른 오세훈 후보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오 후보는 오늘 유세에서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지만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가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민주당은 다시 대통령뿐 아니라 치매 환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고, 진중권 전 교수도 당선되고 싶으면 입을 닫으라고 비판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과격한 발언을 갖다가 했다는 소리를 나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보다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묻자 40, 50대보다 역사에 대한 경험 수치가 낮기 때문이라는 다른 20대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정의당은 유권자 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정치인이 되려 국민을 평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청년 비하가 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이번은 부산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부산 경제를 3기 암 환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만 야당은 고통받는 암 환자에 빗댄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박형준 후보의 가정사와 재산 형성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자신이 부산 경제 위기를 돌파할 해결사임을 강조하다가 현 경제 상황을 암 환자에 빗대 논란을 불렀습니다. 감히 3기 암 환자 신세인 부산을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의사라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산뿐 아니라 암투병 환우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잖게 선거해야죠. 정책 선거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자세로 다가서야죠.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세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박형준 후보 부인 소유 미등기 건물을 찾아가 LCT 의혹 등과 함께 박형준 부부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1일 1의혹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새로운 흑역사를 써가는 박형준 후보는 부산 시민을 부끄럽게 할 최악의 후보로. 국민의힘은 김영춘 후보 측근인 구청장이 김 후보 형의 땅을 특혜 매입했다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 후보와 친형 그리고 구청장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상대 캠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후보는 대체로 40대 지지층이, 오세훈 후보는 20대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이례적인 양상이고 젊은 층일수록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런 차이가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뒤 처음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 응답자의 60%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해 박영선 후보 지지율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오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였습니다. 반면 박 후보 지지율은 40대에서 5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래 여권의 고민은 여성 친화 정책에 반감을 가졌던 이 남자, 즉 20대 남성들의 이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20대 여성, 즉 이 여자까지 돌아서면서 박 후보에 대한 이 낮은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20대 여성의 정부 지지율은 95%에 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에도 20대 남성 지지율은 37%였지만 20대 여성 지지율은 60%로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조사에선 42%였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잇따른 2차 가해 논란이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페미니스트 정권을 주장을 해왔는데 실상을 보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새기겠든지. 최근 한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20대에선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이라고 답한 비율이 국정심판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박 후보에 대한 40대의 높은 지지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역 단계 완화를 검토하던 정부는 이에 따라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서 손으로 출입 명부를 적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 박상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의 이 백화점에서는 지난 20일 1층 매장 직원이 확진된 뒤 최근까지 9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동작구청은 직원과 이용객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이 목욕탕에서도 사흘 전 직원이 확진된 이후 11명까지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욕 가려고 하다가 목욕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씻고. 최근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33개 시설에서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늘상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경기장과 박물관 등 9개 시설은 적용 대상이 새로 포함되는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환기와 소독 등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같은 수기 작성은 사라지고 QR코드나 전화 인증만 허용됩니다. 휴대전화 없이는 식당이나 카페조차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또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감염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의 4분의 1이 열이나 기침이 나는데도 출근하거나 시설을 이용해 발생했다며 유증상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접종이 의외의 논란으로 번지면서 백신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자 총리와 장관이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당초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일부 백신 도입량에 차질이 발생해서 정부가 공언한 11월 집단 면역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민방위복을 벗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자에 앉아 흰 반팔 소매를 걷습니다. 접종은 문재인 대통령을 접종했던 간호사가 맡았습니다. 백신은 과학인데 백신에 대해서 가끔은 오해도 있고 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백신 수급도 불안합니다. 얀센 백신은 올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당장 2분기에 들어올 물량은 50만 명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시기하고 물량 같은 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국 정부와 계약한 양은 저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모더나 백신도 미국이 5월까지 자국에 6억 회분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국내 공급은 빠듯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인도가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유럽도 수출 허가제를 준비하는 상황. 글로벌 백신 확보 경쟁으로 백신 도입이 정부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11월 집단 면역 달성도 불가능해집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제 2주일이 채 남지 않은 선거도 코로나 방역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하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선거 유세장에 99인까지 모이는 건 사실상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건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달력을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 중에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도 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또한 이 방역 지침 내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유세장에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 모이는 것은 방역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예, 뭐 방역에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정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유세 현장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하고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적인 얘기지 실제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 모범 답안대로 행동하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0명 넘는 대규모 인파가 순식간에 몰릴 수도 있고 유세를 전후해서 지지자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 서울은 이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 불안합니다. 바이러스가 사적 모임은 전파가 되고 공적 인원 선거 유세는 안 퍼집니까? 4차 유행파까지 예고되는 상황인데 지극히 좋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혹시 후보자라든지 뭐 캠프 측에서 이 방역 지침을 어길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 선거법엔 방역 수칙과 관련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측이 관련해서 내놓은 특별한 입장도 아직은 없습니다. 즉 방역 지침을 어겨도 당락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유세 현장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하더군요. 이렇게 대중 유세를 꼭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서 촉발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을 추가로 검증 대상에 올렸고 차관급인 전 행복청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재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15년 10월 남편과 함께 4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산 경기도 화성시 땅입니다. 길이 없는 냉지 임야지만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선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 의원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구매한 임야라며 인근 지역 신규 택지 승인이 이루어진 2014년 9월보다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구매한 것이라며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양 의원 땅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경기 남부청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8월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부근 땅과 근린생활시설을 사들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투기 의혹 관련 특수본 조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수본은 재임 시절이던 2017년 11월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과 건물을 샀던 전 행복청장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A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른바 LH 사건에서 확인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식이 쪼개기 공동구매였죠. 실제 얼마나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나 조사를 해보니까 3기 신도시 지역에서 6,70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됐습니다. 기획부동산 500여 곳이 동원된 걸로 추정되는데 국가수사본부는 LH와 지자체 등에서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광명 시흥지구로 지정된 시흥시 금이동의 한 임야입니다.
한 경매법인은 2018년 11월 이 임야 14,000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1년 6개월 동안 66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았습니다. 이 법인은 비슷한 시기 이곳에서 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필지를 매입해 65명에게 나눠 팔았습니다. 개발이 유력한 곳에 땅을 사 개인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됩니다. 땅을 산 사람 가운데는 베트남과 중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역세권으로 해서 그린벨트 뚫린다. 해제막 계획 등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7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553곳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77만 평, 6,744억여 원의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어디선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관련 규정도 없고 뭐 해봐야 과태료 뭐 신고 늦게 하나 과태료 이런 경우밖에 없어서. 국가수사본부는 개발 예정지 주변에 땅을 매입한 기획부동산이 LH나 지자체, 국토부 관계자들과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구미 3살 아이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DNA상 친모로 알려진 여성이 신생아 체열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기의 혈액형이 딸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유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산모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의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 A씨의 딸 B씨가 지난 2018년 3월 아기를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딸 B씨는 출산 후 이 병원 1인실에서 열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경찰이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혈액형이 B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A씨가 딸이 입원한 병원에서 아이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아이를 바꾼 시기를 체열을 하기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보통 출산 48시간 뒤 체열을 한다고 밝히고 1인실을 사용하면 2-3시간에 한 번씩 병실에서 모유를 수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보호자 역할을 하던 친모 A씨가 딸의 모유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을 오가면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친모 A씨가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인구 13만의 소도시 제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공무원이 승진하면서 의혹 제기가 시작된 건데요. 그 배경에는 기자인 친동생이 있다. 이 동생이 기자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김나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청 육상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배경에는 친동생 B씨가 시청 출입기자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힘이 막강하니까 그 힘 때문에 아마 승진되지 않았을까. 일반 공무원들은 승진될 수가 없거든요. B 기자는 지난해 12월 형 A씨와 함께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천시 공무원입니다. 지역 언론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 기자의 횡포는 청와대 청원에도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기자로 둔갑해 후배가 보는 앞에서 선배 공무원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천시는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징계쇼가 5년 최장 잡아도 5년이거든요. 징계쇼가 지난달에 온 거는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소속 언론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B 기자는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시청 인사에 개입할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마케팅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존의 지면, 방송을 통한 홍보에서 벗어나서 SNS 홍보, SNS 방송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이 효과가 이미 증명돼서일까요? 한 기업이 SNS 방송을 할 인재를 찾았는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패션쇼를 하듯 무대 위를 걷는 사람들. 한 패션 회사의 유튜버 오디션 현장입니다. 부산에서 새 빠지게 올라온 차시영이라고 합니다. 생중계되는 오디션은 매회 시청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가맹점주 가운데 유튜버 5명을 뽑는 한 편의점 업체 오디션에는 60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전주 비빔부터 먹어볼게요. 삼각김밥을 하도 많이 뜯어봐서. 유튜브 제작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5평 규모의 이 스튜디오는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각종 촬영 장비와 조명, 크로마키가 구비됐습니다.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들여다보는 이른바 오가닉 뷰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유명 유튜브 채널 출연 후 매출이 2배, 자사 앱 가입자는 8배 뛰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비칩니다.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약 4천만 명.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유튜브는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면서 이제 모든 기업이 매출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파급력을 갖게 된 유튜브가 기업들의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자면 기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수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될 텐데 검찰이 이 결정에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 계속 6표, 수사 중단 8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기피 신청한 1명을 빼고 위원 14명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기소 여부를 놓고는 찬성 7표, 반대 7표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그냥 우리 이유 없이 그냥 토론하고 난 후에 기표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토론은 안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이번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의견이 7대7로 나뉜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10표, 기소 3표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이어질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백화점 내부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식당 가도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생활로 너무 힘들어서 좀 집에만 있었는데 좀 요즘에는 좀 쇼핑을 하려고 자주 나옵니다. 백신 접종 진행과 함께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낙관으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경우 소비를 더 많이 하려는 심리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보복 소비가 나타날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물가 걱정과 빚 걱정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리 수준 전망은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물가 수준 전망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채를 일으켜 자금 조달을 했거나 이후 금리 상승 시기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전문가들은 보복 소비까지 겹친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이미 쌓여있는 민간과 국가 부채의 부담을 늘리면서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유명 관광지였던 볼리비아의 한 호수가 쓰레기 야적장처럼 바뀌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폐수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죽음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해발 3,700m 볼리비아 고산지대. 페트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다채로운 어종을 자랑했던 인기 관광지 우루오루 호수의 지금 모습입니다. Realmente vemos el impacto que cada año es mucho más. Vemos prácticamente que estamos inundados de plásticos. 물이 있는 곳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인근 도시 오루로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들이 떠밀려온 데다 근처 광산에 폐수도 흘러들어왔습니다. 폐수에선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 6년 전만 해도 그나마 남은 물에서 홍학이 유유자적 논일었지만 이젠 더 이상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됐습니다. Estos lagos eran antes inmensos, se podía pescar, se podía hacer cualquier cosa. Criaban aves mismos aquí había, ahora están muriendo las aves también por la contaminación, por todo. 시 당국은 청소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인접한 브라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16년 올림픽 개최지였던 리우데자네이루의 명소 구아나바라만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 하수의 35%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Você bota a rede na água é lixo, cara. Dá para trabalhar. Olha se pegar os caras.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썩어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한 줄이 수십억 원에 디지털 사진 한 장이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데요.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예술 작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가에 거래되는 건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785억 원에 팔린 사진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 작품으로 디지털만 존재하는 미술품으로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트위터 CEO 잭 도시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쓴 이 한 줄의 트윗은 약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디지털 파일 하나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이유는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인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나 영상 파일 등의 이 기술을 적용하면 소유권, 거래 이력 등이 저장되면서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를 갖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유명 작가의 디지털 영상이 6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은 방귀 소리를 녹음한 오디오 파일이 50만 원에 거래됐다고 조롱했습니다. 신생 기술은 엄청난 기대를 품고 가기 때문에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보고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혁신이 낳은 신기술이지만 과열된 거품 시장은 아닌지 업계에서는 신중론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Come si diventa poeta? 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불 속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네루다는 갑자기 세상 만물이 달리 보이면 그것이 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찮은 양말 한 켤레에서 이런 한 줄이나 되는 시를 풀어냈습니다. 토마토, 옷, 양파,
수탉, 다리미, 우표, 책에게도 시를 바쳤습니다. 그의 시에는 일상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렇듯 시란 모든 것에 숨결과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일이죠. 늘 그곳에 있던 것이 어느 날 새롭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눈과 귀를 밝혀주고 가슴과 머리를 씻어줍니다. 때로 사람이 밉고 사는 게 힘들 때 따스한 위로가 돼줍니다. 지난해 한국인 4명 중 1명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5명 중 3에 그쳤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일상이 우리 삶을 짓누른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 거치지 않을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처럼 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날마다 시 한 편을 배달해주는 어느 출판사의 앱이 독자 12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대 2030 회원이 절반을 넘는 것도 뜻밖입니다. 시가 지닌 아날로그 감성을 생각하면 놀라운 호응이죠. 그날 시절과 느낌에 맞춘 감각적인 시가 지친 일상을 어루만져주는 덕분이겠죠. 다른 시와 독서 앱, 이메일 시 배달도 꾸준히 독자와 소통하고 있고 일간신문에 실리는 아침 시 한 편도 한 모금 맑은 샘물입니다. 가난한 시인이 생각합니다. 시 한 편에 몇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몇천 원이면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만큼 사람들 가슴을 덮여줄 수 있을까? 시는 값이 쌀망정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풍요로운 양식입니다. 시를 읽으며 마음이 푸근해지고 작은 소용돌이가 일고 삶과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으로 열심히 살아라고 토닥여주는 시와 시인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시대가 숨쉴만 합니다. 3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시가 내게로 왔다 였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중부 지역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중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최고 8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와 남부 지역도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16도, 대전 19도, 대구와 울산은 17도가 되겠고요.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는 없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